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해운물류 항만 분야의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총 3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 해양수산 전망대회 해운물류 항만 세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해운시장 시황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해운물류 회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황수진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연구실 황수진입니다. 지금부터 해운시황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이슈입니다. 첫 번째 주요 이슈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관세 회피를 위한 조기선적 수요와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예상을 넘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와 OECD는 한때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조기 선적에 따른 교육 증가와 인공지능 관련 투자 확대를 반영하며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올해 2026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에 부과에 따른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되겠지만 여전히 관세 영향은 남아 글로벌 교육 위축과 성장 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2025년에 나타났던 관세 회피 목적의 조기선적 수요가 기저효과로 작용해 2026년에는 교역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약 3.1%에 머무르고 세계 교역 증가율 역시 2%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입니다. 트럼프에게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미중 갈등, 높은 관세 정책, 리쇼어링 전략 등이 맞물리며 글로벌 공급망이 기존의 중국 플러스 1 모델에서 중국 알파 구조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국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동남아와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심화와 관세 부담 증가를 배경으로 중국의 수출 방향이 기존의 미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동남아 및 인도와 같은 제3국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멕시코와 동북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출입 대상국 간의 이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시안의 물류 흐름을 더욱 강화하고 중단거리 항로를 통한 물동량 증가를 촉진하며 해상 물동량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다는 점에서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했던 항만 입항 수수료 부과 방안과 10세트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조선업 재건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입항 수수료 부과 방안에 대해 1년 유예 조치가 발표되었고 이는 정책 철회보다는 시행 시기를 조정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는 수에즈 운하의 통항 재개 가능성과 그 시기입니다. 2023년 10월 이후 홍해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인해 많은 선박이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를 택하면서 글로벌 선박의 약 6에서 8%, 많게는 17%까지 흡수 효과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정상 운영을 재개하게 되면 우회의 노선을 따르던 선박이 다시 시장에 투입되며 공급 압력을 높이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항 재개의 시점과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컨테이너 시장에서는 수에즈 운하의 통항 재개로 인해 가용 선박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운이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시황입니다.
2025년 컨테이너 운임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전년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확대가 이를 초과하면서 운임의 하락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공급 조절 등을 시도하며 단기적인 반등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구조적인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6년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은 약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조기 선적의 영향으로 수요가 유지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26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실질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유럽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머물러 있어 수요 측면에서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6년 컨테이너 선대는 약 4에서 5% 증가할 전망이며 발주 잔량도 전체 선대의 3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선 인도로 공급 압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컨테이너 시장은 전통적인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약화된 대신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사들은 선박 조기 해체보다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후 선박 해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규 선박 인도와 맞물려 전체 선봉량이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장기적으로도 공급 과잉 구조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울러 2026년 컨테이너 운임은 공급 증가,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구조적인 하락 압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SCFI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운임은 1100에서 1300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화물선 시황입니다. 2025년 건화물선 시장은 선형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케이프선은 원거리 철강석 수송 증가로 톤마일 수요가 확대되며 운임이 지지된 반면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선은 유효 공급 확대로 상방이 제한되었습니다. 2026년 건화물선 시장은 주요 벌크 화물의 상반된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 생산이 활기를 띠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철강석과 보크사이트의 물동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기니 시만두 광산 가동으로 새로운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철강석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생산의 핵심 원료인 보크사이트는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량 증가와 맞물려 높은 수입 수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도 보크사이트 생산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이 추가적인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석탄 흐름에 힘입어 연료탄 해상 물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국내 석탄 생산이 증가한 것도 해상 물동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화석연료 소비 증가를 일부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연료탄 수요가 둔화되고 해상 물동량 감소 역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사료용 곡물 수요 회복과 남미 흑해 지역의 공급 여건 개선에 따른 곡물 물동량 증가, 신흥국의 건설 농업 활동 확대에 따른 마이너 벌크 수요 확대는 연료탄 물동량 감소를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 벌크 시장은 신흥국의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흐름이 예상됩니다. 개별 품목별 변동성은 존재하나 건화물선 수요 전반은 급격한 위축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에 따른 원자재 수요 변화와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건화물선 해상 물동량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건화물선 공급은 신조선의 지속적인 인도와 운항 정상화로 인해 유효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6년에는 선형별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도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2026년 케이프선 운임은 전년 대비 약 15% 상승,
중소형 선박 운임은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조선 시황입니다. 2025년 유조선 시장은 하반기 오펙 플러스 증산과 중국의 비축 확대 영향으로 하반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부유식 저장 확대도 유효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6년 원유 해상 물통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유 시장에서는 소위 전쟁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으며 단기 공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부유식 저장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상 물통량의 직접적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 지역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수입국들은 기존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 공급선을 조정함에 따라 항해 거리가 길어지면서 톤마일 수요도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에너지법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원유 수입 증가 및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동량 증가와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향하는 원거리 항로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오펙 플러스의 생산 확대와 더불어 브라질, 캐나다 등 비오펙 국가들의 공급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물동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2026년에는 원유 해상 물동량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VLCC 선대 공급은 전반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운임 수준이 지속되면서 노후 선박의 해체 시기가 늦어지는 반면 이전에 제한적이었던 선박 발주로 인해 신조선 인도 물량 또한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선박의 인도와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선대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선대 규모와 별개로 부유식 저장 시설의 확장, 지정학적 제재, 선박 노후화, 항로 우회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효 공급량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유조선 운임은 상반기에는 강세를 보인 이후 하반기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는 흐름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까지는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국면과 함께 재고 축적 수요가 지속되면서 운임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후에는 원유 소비 개선 속도가 둔화되면서 물동량 증가세가 점차 정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변수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재개 시점과 그 규모입니다. 감산 정책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경우 운임 하방 압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반대로 감산이 완화될 경우 운임 조정 가능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나 수에즈 운하 통항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항해 거리가 단축되고 그동안 흡수되었던 선박이 시장에 복귀하면서 톤마일 수요가 감소하고 유효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하반기 운임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2026년 유조선 운임은 상반기 강세 이후 하반기에는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항만 물동량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항만연구본부 최서구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최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먼저 2025년 항만 물동량 실적을 살펴보고 그걸 토대로 2026년 항만 물동량 전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항만 물동량의 경우 단순한 그 국내 경기의 영향
경기 요인의 영향뿐만 아니고 구조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 나온 그 단순한 증감률의 수치보다는 어떠한 그 품목별 항만별 물동량에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항만 물동량 실적입니다. 국내 항만 총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2.8% 감소한 15.4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15.4억 톤은 그 작년 10월 기준의 잠정치이고요. 현재는 이제 11월 실적까지 나온 상태라 약간 그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총물동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2.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미약하게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확실한 것은 2점대에서 3점대까지의 한 감소율을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아래 좌측의 표를 보시면은 코로나19의 영향, 2020년에 코로나19의 충격적인 영향을 받은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 추세를 확연히 추세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 10년을 봤을 때는 그 이전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반등한 이후로 매년 한 2%에서 3% 내외의 항만 물동량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후 2020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향후 그 이후 5년간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고요. 향후에도 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별로 보시면 부산항이 4.72억 톤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 상위 5개 항만의 물동량이 전체 항만 물동량의 대략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작년에 이제 7개 항만이 증가를 하였고 23개 항만이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상위 5개 항만 중에 컨테이너 중심의 부산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항만 물동량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품목별로 보시면은 석탄, 철제, 시멘트, 모래 등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 건설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발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각 품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하였고요.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물동량 감소에도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에 따라서 소폭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를 보시면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3,209만 T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수출입 물동량 및 연합 물동량이 감소했음에도 환정 물동량, 특히 이제 그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서 선사들이 이제 조기 선적을 함에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증가율을 크게 기록을 했고요. 이후 좀 주춤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연간 물동량을 봤을 때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이제 조기 선적 효과가 사라지면서 점점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 수입, 연합 물동량 모두 전년 대비 감소. 다만 환장 물동량이 3.8%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 같은 경우 해상 물동량이 4.7% 증가를 했고요. 항만 물동량 같은 경우는 4.8% 증가를 했습니다. 관세 정책 충격이라든지 홍해 중독,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등이 교육 환경을 굉장히 압박을 했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조기 선적 영향으로 상반기 물량이 크게 증가를 하였고 하반기로는 점차 둔화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항만 중에서는 상하이항이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은 전년에 이어 7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상위권 항만들의 증가폭이 굉장히 컸던 것에 반해서 부산항은 소폭 증가의 그침으로 인해서 상위권 항만과의 물동량 격차가 점점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2026년 항만 물동량 전망입니다. 총 물동량은 25년 대비 3% 증가한 15.9억 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수치 자체는 전반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그 전년도 저실적에 따른 그 영향의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따라서 3%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기는 하나 굉장히 물동량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컨테이너를 보시면 2025년 대비해서 2.1% 증가한 3,275만 TE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국내 경쟁력 성장률 회복에 따라서 소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주요국 관세 정책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에 따라 좀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서 환적이라든지 특히 작년에 증가했던 환적 조기 선적에 따른 환적 영향이 감소하면서 조금은 환적의 영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경우에는 동해권 신규 화력 발전소가 이제 정상 가동을 시작 예정으로서 이제 송전 선로가 이제 정상 가동이 되면 석탄 물동량이 추가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출 급증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로 수출 증가량은 좀 줄어들 예정이지만 그러나 이제 자동차 운반선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물류 제약 등으로 어느 정도 이제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의 경우에는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 해소 노력과 주요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그리고 2025년 저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가 맞물리면서 소폭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물동량 하락이는 제한적인 가운데 수출 판로를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건설 경기에 따른 큰 영향을 받았었는데 국내 이제 시멘트 기업들이 건설 경기가 계속 악화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에 따라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제 증가 요인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양곡 같은 경우에는 식품용 양곡 수입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료용 수요가 정점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전체 수입 물동량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7차 골재 수급 계획에 따라서 서해안 EEG 채취 허가량이 유지되면서 21년 수준으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9.93억 TE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기존에 이제 탄탄한 성장세를 기록했던 아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이 좀 악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주제별 항만 통계고요. 이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 부두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항만 혼잡 영향으로 선적 생산성이 전년 대비 크게 좀 둔화된 상황입니다. 항만 파업이라든지 홍해 우해 또 관세 충격에 따른 조기 물량 수요 급증 등에 따라서 항만 혼잡이 극심하게 발생을 한 해였고요. 이에 따라서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6년에도 어느 정도 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적 생산성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 운영 효율화와 병행해서 자동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가속함으로써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료로 가름해 주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는 북극 항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 전략연구본부의 김엄지 극지전략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지전략연구실 김엄지입니다. 오늘 저는 북극항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북극항로 현황입니다. 이제 첫째로 북극 거버넌스가 변화하고 있고, 또 둘째로는 러시아 중심으로 북동 항로가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이 북동 항로의 개발에 맞춰서, 그러니까
북동항로를 포함해서 이제 북극항로의 활용을 위해서 제도와 조직 측면에서 대응이 시작됐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북극 거버넌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원래는 이제 북극에서는 북극 예외주의라는 게 통상적으로 통했습니다. 북극 예외주의란 국가 간 정치적 긴장이 있어도 뭐 과학이나 국제 협력이나 외교적으로 우리는 북극에서는 협력을 한다라는 거대 담론입니다. 근데 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그린란드 매입한다는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러우 전쟁 때문에 북유럽이 나토에 가입하는 등 이런 지정학적 갈등 자체가 북극 지역에서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북극 예외주의가 많이 희석이 되고 있고 붕괴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기존의 북극 이사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던 북극 거버넌스 자체가 이게 다자 협력보다는 소자 협력, 그러니까 이슈별로 소자 협력을 이루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북극 공해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이 카우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우파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옵서버와 국가가 아닌 당사자 국가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극항로를 이제 단순히 경제 인프라가 아니라 안보 인프라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북극이 평화의 예외 지대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제 강대국의 이게 경쟁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또 그린란드 매입한다는 그린란드에 대한 발언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린란드를 미국의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 보고 북극에서 억지하기 위해서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또 2025년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북극 안보 경비함 건조에 대한 대통령 각서를 내면서 북극에서는 전략적 경쟁, 공격적인 군사적 태세, 그리고 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경제적 침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미국 해양경비대 이제 세빙선이나 이런 인프라 부분들이 낙후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요거를 이제 다시 개선을 해야 북극해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이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빙선을 11척을 아이스팩트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11척을 이제 수주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단순히 해외에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 국내에 조선업 육성까지도 연계를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예를 미국으로 들었지만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북극이 이제 더 이상 협력의 공간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가 결합하는 공간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동항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북동항로는 러시아가 주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대러 제재가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북동항로를 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상은 점점 물동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물동량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4천만 TU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박 통행량 자체도 물동량과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는 31회, 2024년도엔 97회로 증가를 했고 작년에는 103회로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선박 종류를 보면요, 탱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벌크, 컨테이너, 일반 화물 이렇게 기준으로 많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세빙선 수요에 대한 인포그래픽인데, 세빙기는 가진 특수선이 아니라 세빙선 자체로 기준으로 보시면 보유량은 러시아, 그 다음 캐나다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건조 중인 세빙선 수 역시 러시아가 1위입니다. 근데 다만 계획 중인 세빙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이 북동항로를 넘어서 이 내륙까지 연계하는 거를 목표로 작년 10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북동
동방경제 포럼에서 트랜스아틱 트랜스포트 카리도르라고 하는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북동 항로를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륙 수로와 철도를 북동 항로와 연계를 해서 내륙에서 생산되는 화물까지 북동 항로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로 요거를 발표를 했고, 요에 대한 요지는 러시아의 개발 계획이나 국가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좀 기초가 되는 원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 개발뿐만이 아니라 철도 개발, 도로 개발, 그다음에 그 안에 내륙 수로까지 그런 세부적인 과제들이 국가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북동항로 개발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극 항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여러 번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동항로에 있어서 이 개발을 같이 하고 협력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현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극항로 특별법이 여러 의원실에서 각각 발의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5건 정도 발의가 됐는데요. 이 법안마다 좀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북극항로를 단순히 항로 개척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용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도 조금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안이 항로로 둘지 아니면 항로와 항만 거점을 같이 둘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 나가면서 이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는 거를 목표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신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이렇게 각각 대응하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해운, 조선, 물류, 에너지, 외교까지 좀 통합하는 거버넌스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업 운항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처럼 그냥 선박만 보낸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선박을 보낼 거면 어떤 화물을 보내야 되고 또 거기에 거기에 기반한 안전성은 어떻게 제고를 할 것이며 관련된 필요한 데이터는 뭐가 있고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 제도적 근거 마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저희가 법적 기반을 법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진력을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북극항로 구축 기본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이 통과가 돼야 사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는데 이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선박을 보낸다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국내적으로는 어떤 항만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 북극항로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겠고, 국내 선사 지원 체계 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이제 지원 체계를 마련 중이긴 합니다만 이 화물 자체가 사실 이제 선박에서 실으면서부터 화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화주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화주도 포함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수도권 육성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항로를 이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로를 통해서 산업과 도시가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이나 사법, 금융 인프라를 집적을 하고 동남권의 조선 제조 클러스터를 북극 경제권과 연결을 해서 추가적으로 화물을 좀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같이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요것과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북극권에서 새롭게 늘어나는 수요를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극 해적 케이블이나 아니면 스마트팜,
원격 의료 뭐 이런 같은 부분들은 북극권에서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요를 좀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인프라나 스마트 시티, ICT, 뭐 자동화 설비나 뭐 에너지, 엔지니어링 같은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협력 접점을 계속 만들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규범 대응인데요. 폴라코드 개정이나 북극이사의 워킹그룹 6개 워킹그룹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 기초 자료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이제 발표된 폴라코드 개정 내용이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해 안전, 항해 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솔라스 적용 선박뿐만이 아니라 24m 이상 어선까지도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처럼 이제 폴라코드는 계속해서 적용 범위를 늘려가고 세부화되고 앞으로 북극해에서 자유운항 선박이 다니게 될 경우 혹은 친환경 선박이 다니게 될 경우 이 선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파견이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제 기준에 가장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전문가 레벨에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극 해운 데이터 확보인데요.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이제 북극권 국가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확보가 되었고 집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또 다른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접점으로 하나로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그 센서나 아니면 다른 선박에 붙이는 센서나 뭐 항만에서 집적되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북극 항로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우리가 안전성 얘기를 할 때 사실 어떠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안정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 정보들이 충분히 축적이 된다면 안정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북극항로 인력 양성이 있는데요. 극지의 기사 얘기는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극지의 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북극항로의 전문적인 보험이나 금융 인력 까지 이 인력풀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동항로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시범운항 자체도 북동항로를 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북서항로 또한 마찬가지로 통항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 총 17회 통항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방향별로는 서쪽 방향으로는 9회, 동양 방향으로는 7회, 그리고 범북극, 그러니까 북극점을 통과한 차례도 한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서항로도 북동항로라 마찬가지로 통행량이 2021년 3회를 기록한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동항로를 중심으로 이제 시범 운항을 하는 건데 이제 북서항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요. 주요 연구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KMI가 북극항로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업 운항을 위한 연구 기반을 또 만들고 북극 협력을 다각화하고 또 정부 산업 혹은 연구기관들과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 국내 혹은 국제로 협력 체계를 좀 강화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북극 국가별 협력 거점을 만들고 북극권 국가와 혹은 북극 원주민과 같은 이해 관계자들과의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을 하고 우리나라가 국가별로 실용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모든 주제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해주신 황수진 실장님, 최석우 실장님, 김엄지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토론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론 진행을 위해 지정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김근섭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KMI 항만연구본부장 김근섭입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좋은 발표해 주신 세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그 4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시까지 마치는 게 60분 일정이었는데 지금 발표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한 45분 정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행인 게 토론자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셔서 약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뭐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토론자분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오늘 뭐 해운과 항만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이야기, 또 그와 더불어서 또 북구 강도는 또 새롭게 잡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 요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앞서서 위기와 기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세션이 그걸 담은 것 같습니다. 해운과 항만은 약간은 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위기 속에서 북극이라는 기회를 잡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져 계신 분들이고 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간단하게 성함과 소속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용 해양수산부 서기관님이십니다. 이석용 한국해양진흥공사 DX 전략실장님이십니다. 최수범 한국북구항로협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실장님이십니다. 예, 해운항만 북극 관련해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가장 전문가로 알려져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론자분들에게 한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조금 줄여주시면 또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실 말씀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앞서 총괄 세션에서 차관님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와 산업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정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 토론이 끝나고 나면 현장에 계신 분들께 기회를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발표 순서에 맞춰서 해운항만 북극 순으로 할 거고요. 해운은 김경훈 이사님, 이성용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만은 홍지상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북극은 최수범 총장님과 김승용 서기관님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러면 김경훈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운협회 김경훈 이사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시간을 좀 돌려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를 보면요. 2008년 리먼 사태 때 시황이 폭락을 하고 한 2년간은 컨테이너 시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트리플 E 사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대거 구주, 미주 항로에 있는 배들이 이제 동남아로 오고 동남아에 있는 배들이 근해로 오고 캐스케이딩 되면서 시황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한 7년 갔어요. 2019년까지 갔는데 이게 그러면서 코로나가 딱 나오고 상황을 다시 보면은 이게 데자뷰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24, 25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황이 괜찮았어요.
물론 작년에 시황이 꺾였는데 그때와의 차이를 보면 그 당시에는 폐선이 얼추 많이 됐어요. 되면서 이제 그 공급 조절이 계속 되다가 이제 시황이 폭등하면서 수요가 폭등하면서 공급이 딸리면서 이제 운임이 폭등을 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변수가 폐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예전 똑같은 동기 대비 분석을 해보니까 5분의 1밖에 폐선이 안 됐어요. 그 뜻은 아직까지 선박을 가지고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작년부터 시장에 대거 컨테이너가 들어옵니다. 폐선이 안 되고 신조선이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 공급 과잉이거든요. 근데 물론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죠. 또 수혜제나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일시적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가장 큰 요인은 IMO의 친환경 이슈인데 이게 작년에 유예가 됐잖아요.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는 유엔 기후 협약 다 탈퇴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 IMO의 친환경 이슈가 결국에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면은 폐선도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 조절이 될 건데 이게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선사들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발주 타이밍을. 왜냐? 이제 조선 쪽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조선은 앞으로 3년간 일감이 있어요. 물론 해운이 어려워지면 리드 타임이 3년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려워지고 내년에 더 어려워지면 조선업도 3년 뒤에는 일감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선사들이 지금 발주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 야드도 없고 선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선사들도 어차피 지금은 이제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차피 불황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그 발주 타이밍이나 발주 적정한 가격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시황이 불황이 장기간 되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선사들이 가장 힘든 게 운영 자금과 선박 금융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정부와 해진공에서 그런 그 어려워지기 전에 운영 자금에 대한 위기 대응 펀드도 어차피 조정이 되어 있는데 더 크게 운영 자금에 대해서 미리 좀 확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선박 금융 결국은 선박 금융 때문에 이제 그 운영 자금도 고갈되고 선박 금융 갚다가 결국에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더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선사들도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와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적절한 시기에 발주 타이밍이나 발주 적정한 가격을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발주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플러스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도 국회에서 전략 상선대 같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어려워지면 우리 그 선박 그 공급망 우리나라 공급망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선사들도 안정적으로 새로운 선박 공급받고 또 조선소도 안정적으로 일감을 어려운 시기에 그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략 상선대 미국과 같은 SCF 같은 전략 상선대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불황을 극복도 하고 해운이나 조선이나 그 선순환 구조도 확립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체 경쟁력 확보하고 정부 지원 좀 강화해달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실장님은 DX 전략실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석용입니다. 오늘 저 해운부문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개마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업계 선배님들 또 실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황수진 박사님 이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독감이 아직 덜 나오신 것 같은데 내용은 아주 명료하게 잘 들었고요. 대체로 해운시장 동향하고 전망을 제가 접할 때마다 확고해지는 느낌이 기후 위기에 따른 기후 변화와 시황 예측이 맞구나, 닮아가는구나,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저희 공사에 장관님이 방문하셔서 해운시황 브리핑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컨테이너선 매우 흐림, 건화물선 구름 조금, 유조선 맑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컨테이너선 시황은 팬데믹이 오면서 제가 완전 기상예보 엉터리를 하게 된 게 됐습니다. 그렇게 큰 인류적인 변화 아니더라도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 내지는 그 지역적인 그 기후 위기 때문에 국지성 호우와 같은 변화들이 되게 많다, 이런 말씀이 좀 드리고요. 오늘 발표 내용을 제가 조금 데이터로 풀어주신 거를 정리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결국은 관세 압박에 따라서 조기 물량 확보로 버텨낸 컨테이너 시장이 전체 선대의 30% 이상이 지금 오더북에 있고, 또 홍해 통항이 재개될 경우에 8% 정도의 선대가 돌아오는 이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원자재 수급이 우려한 만큼 축소되진 않아서 선방했던 건화물선 시장도 지정학적 불안, 또 기후 위기, 또 선복 증가에 따라서 또 중국 발화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러시아 제재 여파 그리고 오펙 플러스 증산 등 하반기 상승세를 탄 유조선 시장은 주요 소비국이 비축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복 수급 덕분에 내년에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해운시장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변화, 아까 김경훈 이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선박연료 변화인 것 같습니다. 회사기구 탄소배출 부담금 제도가 좀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역시 EU ETS, 퓨엘 EU 마리타임, 또 CBAM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이미 들어간 상태이고요. 현재 전 세계 신조 발주 전량의 49.2%가 친환경 연료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35.4%가 LNG이고요. 메탄올 추진선이 9%, LNG 다음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아모니아 수소도 지금 소형 단거리선 위주로 드물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 캐즘이라고 있다라면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도크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배가 필요한 시기, 대체 연료가 한꺼번에 대세를 타면서 바뀌는 시기, 이 시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교육 루트 변화,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 해운업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민거리 아닌가. 여기에 이제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D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FFA 운임선도거래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 또 발표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FFA를 건화물선 시장을 보는 정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대 보유 기준으로 지배 선대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5위다, 6위다, 7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FFA 거래량은 전 세계의 1%가 안 됩니다. 해외 현지에서 현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2, 3%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P사를 포함한 우리 선사에 실무를 하고 계신 분 일부 말씀은 해외 선사들은 실물과 선물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오는데 우리는 한 가지 무기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환기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사 차원에서는 벙커와 선박 잔존가치, 탄소 배출권 유동화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파생 상품을 통한 이런 해칭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앞서 기조 발표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DX, AX입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AI 하면 챗GPT, 생성형 AI, 제미나이, 그리고 터미네이터 2와 같은 피지컬 AI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요. 해운업계 쪽에서도 제가 2023년부터 디지털 성숙도 진단 시작해서 작년에 AI로 전환하면서 실증 과제 4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부서졌는데 손상에 대해서 비저닝 기술 통해서 견적까지 뽑아내는 거라든지, 실은 소소하게 저희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체 운영하면서 로드맵 수립하고 또 지속 사업을 통해서 발견되는 POC 중에 우선순위가 높고 많은 선사들이 써야 된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올해부터 실제 플랫폼 구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21일부터 발효된 AI 기본법,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개발자가 아니라도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공유하시면서 정보 계속 또 같이 나누고 계속해서 팔로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준비했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 변화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여전히 좀 약하다. 이렇게 조금 읽혀지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지상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홍지상 실장입니다. 오늘의 어떤 주제 들으면서 상당히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흐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잘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조금 부연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항만 측면에서 뭐가 중요할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결국에 우리 시대 2026년의 시대에서 이제 수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서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도 수요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히 기대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는 주셨고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저성장의 시대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이 예전과 같은 그런 성장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많이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를 예측하려면 쉬운 어떤 그 이해를 하려면 과거의 어느 시점이랑 좀 비슷했을까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저는 이때 같아요. 2017년, 2018년 이때가 우리나라가 포함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 올라갈 때, 이때 온라인 스트림 시장이 크면서 디바이스가 새롭게 탭이 나오고 휴대폰에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단가가 오르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때 글로벌 전체적인 수요를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교역 수요를 보면 성장 곡선이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횡보. 물론 그게 0%는 아니고요. 대략 2에서 3% 수준인데 옆으로 가요. 그러다가 2019년이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둔화가 되기 전에 정체기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팬데믹처럼 훅 꼬꾸라지는 날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30년, 40년 더 긴 기간을 봐도 항상 어떤 수요가 서서히 감소할 때는 정체기가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사이트를 갖는 방법은 이 정체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 싶으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출도 많이 하고요. 금액적으로. 지표 자체도 괜찮았어요. 19년에는 떨어졌지. 근데 그때랑 제가 지금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이 AI 시대를 이제 막 여는 시기고, 그때랑 지금이 조금 비슷한 거는 2017년은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같은 그런 폭발적인 IT의 성장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전면적으로 갈아타는 시기랑 여기에 AI를 넣어서 파는 거랑 안 넣어서 파는 거랑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건 그냥 하나를 없애고 하나가 들어오는 거지만 예전에 2007년 아이폰 처음 나올 때랑은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이 좀 그런 시기 같고, 그래서 AI 되게 부정적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아마 이게 하나 파냐 두 개 파냐 이 물량 측면에서는 이게 아주 큰 성장 충격을 주기는 단기간에 어렵지 않냐. 좀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럼 우리 되게 비관적인 거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변곡점이 여러 개가 예상이 돼요. 아마 오늘 항만 얘기지만 사실상 이게 산업의 어떤 파일을 늘려갈 때는 그 산업의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변곡점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그 퀀텀이나 양자 같은 부분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AI 하려면 앞으로 전기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전기 다 충전하려면 우리나라에 원전 몇 개 지어야 된다, 여기까지도 다 아세요. 근데 앞으로 변곡점이라는 거는 그런 퀀텀이나 양자 같은 것들이 정말 상용화되면 일반적인 AI는 기존의 전력으로
그런 고밀도의 분석을 요하는 것들은 퀀텀이나 양자로 발열이 적게 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이제 이 폭발력이 거기서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조금 중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당장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중간재 수입이 많이 줄었죠. 이제는.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중국에 팔아가지고 중국이 그 중간재 이렇게 모아가지고 최종재 팔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중간재를 만들어 버리니까 중간재가 아니라 이제 원료단만 수입을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원료를 더 많이 수입합니다. 예전보다. 원자재 갖다가 더 밑단에 있는 저티어에 있는 상품 갖다가 중간재 만들어 버리니까요. 이 흐름이 상당히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보면 이미 이제 중국의 이런 구조적인 대한국 수익 감소는 사실상 시작된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봐도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쪽으로 많이 올렸지만 관세에서 많이 막힌 것처럼 미국은 아직도 약간은 불안한 시장이죠. 가야 될 시장은 맞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요. 오늘만 해도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랄까요? 우리가 기존의 전통 산업에서 어떤 수요는 지금 트리거가 많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지금 트리거가 눈에 띄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성장을 한다고 해도 이게 역성장이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트리거가 있어야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큰 폭발력이 나는데 지금은 크게 그게 없지 않는가. 근데 변곡점은 에너지 해결이 되고 또 환경 이슈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체감하는 게 다른데 EU 쪽으로 우리가 CBAM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업들 중에서는 당장 자기 일이 아닌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상 포스코가 유일한 상황이라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CBAM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영향 주냐는 더 봐야 알겠죠. 오늘 반도체 이제 그 관세 미국에서 얘기 나왔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얼마나 환급할 수 있겠냐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다 말았지만은 사실상 거기서 환급해라라고 얘기 나와도 우리나라 수출자들이 그걸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작은 이슈입니다. 어떤 큰 틀에서 지나가는 작은 이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정말 그 트리거가 실제로 있느냐. 제일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마 전기차의 회복이 될 거고요. 그 캐즘이 회복되는 순간은 분명히 우리한테도 팡 튈 수 있는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어렵지 않는가. 전고체도 좀 어렵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간 그 앞서 그 기조 세션에서 그 최상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머스크가 얘기했던 모두가 돈을 잘 버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의 투자를 통해서 소비, 아까 해운 쪽에서 말씀하셨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 결국은 항만물동량 수요든 해운 수요든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극항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수범 사무총장님께 부탁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기회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잘 준비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북극항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3년에 북극이사회 연구옵저버 자격을 획득을 하고 그 이후에 2016년까지 실제 상업 운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나 우리 연구자들은 그 달콤한 맛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실제로 손에 잡히게 뭐 해놓은 게 없습니다. 외교적인 수사만 난무했죠. 그러던 사이에 북극항로에 관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이미 작년에 내버렸습니다. 해운 전문가들은 북극항로는 부질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주장과 썰이 난무했는데 결국은 작년에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단 20일 만에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상업 운항을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에 와서 북극 항로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다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극 항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늦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총 5명의 의원님이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요. 저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부는 추진본부를 만들었고 또 적극적인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 아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상업운항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굉장한 정보의 비대칭이 아주 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극 항로를 얘기할 때 수심 이야기를 아주 매우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 달에 북극 항로에서 덴마크의 벌크 선박이 좌초를 했어요. 수심이 낮아서 좌초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 북극 항로에 배가 가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안 되죠. 근데 그 좌초한 지역은 어디냐면 캐나다 연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북서항로죠. 캐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전체 해안선의 70%가 북극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그동안 북극 바다는 버려진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심 청량을 한 지역은 전체 북극 연안의 16%만 수심 청량을 하고 있고 그 해도를 16%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해도가 없이 해도가 없이 없는 바다를 선박이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원들의 경험과 선장의 오랜 경험에 굉장히 이게 구시대적 잘못된 건데 그걸 그대로 북동항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북동항로에 대해서 빗대어서 북극 항로는 수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치환을 해버리죠. 굉장한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이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왜?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 제발 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팩트 체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미 중국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왔습니다. 아마 지금 중국과 북극 항로에서 중국과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북극 항로를 연구한 연구자로서 또 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력한 경쟁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상해항과 닝보항의 연간 물동량이 이미 1억 TU가 넘었습니다. 1억 TU 가까이 되죠. 근데 우리 부산항이 2천만 TU가 좀 되죠.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2개의 선사 또는 3개의 선사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금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과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었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한 것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우리 신진 학자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신진 학자들이 이 해운과 북극 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에 동참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북극 항로는 미지의 분야고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다는 표현은 아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미지의 분야고 저는 북극 항로뿐만 아니고 해운을 바라보는 시점은 이제는 지금까지 여기 전문가분들은 현업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북극 해운 산업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해운 조선 산업은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고 에너지 트랜지션에서 지금 추진 체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젊은 학자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이미 말 그대로 이 올드 제너레이션들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진 학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팩트 파인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용 서기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계획 중심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수산부 해운시장 질서팀장 김승용입니다. 먼저 앞서 KMI에서 이제 2026년 해운 시황과 항만 물동량 전망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제 대대적으로 추진할 북극 항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우선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좀 이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이제 해운 물류 분야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6차 해운 산업 장기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이제 금년 2월 중에 이제 수립해서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들을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께 공유하고 나중에 저희가 또 도움받을 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보고 있는 이제 해운 물류, 항만 이런 산업 분야에서의 가장 큰 26년과 그 이후에 가장 큰 화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다 이야기 나왔던 것이긴 한데 이제 가장 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 부분이 하나 이제 가장 큰 저희의 이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AX나 GX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전환 그리고 이제 그린 전환, 친환경 전환. 저희는 이제 친환경이 해운 쪽에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보호주의 무역 기조도 이제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 이후에 이제 미국이랑 이란 전쟁 우려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해서 약간 이제 공급망이 이제 재편되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간은 좀 수동적이고 약간 사후적으로 이제 대응했다면은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좀 더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계획으로 이제 북극항로 개척, 북극항로 이제 상업 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세우고는 있습니다. 이게 먼저 그 북극항로라든지 그런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해상 물류망을 이제 좀 새롭게 재편하고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첫 번째 움직임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 갈 때 수에즈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희망봉 우회하지만 이런 일변도 항로에서 탈피해서 이제 저희 북극항로 이거 진출을 위한 이제 기반을 좀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사무총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저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금년 9월이나 10월 중에 이제 반드시 3,000 TEU급으로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어쨌든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계속 그 레코드를 쌓아나간 다음에 이제 30년에는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중국보다는 좀 뒤처져 있긴 하지만 상업 운항 추진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어쨌든 국가 해상 수송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2030년까지 저희 원양 컨테이너 선봉량을 이제 150만 TEU까지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항로 다변화들,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쪽 말고 이제 남미라든지 뭐 신규 인도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좀 저희가 항로를 좀 촘촘하게 그리고 좀 두텁게 이제 그 확보하는 것을 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 12월에 저희 해양수산부 이제 부산 이전하고 이제 개청식 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나라 이제 국내 해운 산업 약간 그 위험 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해운 거래소 설립 이야기도 이제 해주셨는데 그 사항도 이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이 해운 거래소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은 이제 확정된 바는 아직 없고, 사실 이제 지금 해양진흥공사에서 이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임무나 아니면 일정 같은 것들이 확정되면은 요거는 또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공급망 측면에서는 이제 글로벌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4.5조 원 규모의 이제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해서 2030년까지 해외 공공 물류 인프라와 뭐 해외 항만 터미널 확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X, GX 이런 뭐 인공지능 전환이나 뭐 그린 전환 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핫한 이슈인데, 사실 이제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에 이제 발맞춰 나가서 이런 AX, GX 관련 사업들을 이제 새롭게 발굴하고, 아무래도 사실 이제 해운이나 항만 물류 이런 쪽에서는 이런 AI라든지 친환경 전환이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기존 사업이나 기존 업무에서의 전환도 이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거는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AI를 통한 이제 완전 자율운항 기술 개발 사업, 이건 이제 저희가 산업부랑 협업을 하는데 이제 약 26년 올해부터 32년까지 약 한 6천억 정도의 그 R&D를 이제 투자해서 어쨌든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좀 확보하고 이제 상용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IMO 쪽에서 이제 국제기술 표준화 논의까지도 이제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만 뭐 지금 피지컬 항만이라든지 AI 항만, 스마트 항만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항만 그 구축뿐만 아니라 항만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AI나 이제 스마트화도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물동량 데이터라든지 하역, 운영, 뭐 안전, 보안 이런 전 분야에 있어서 AI나 뭐 AI가 이제 충분히 접목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런 AI를 접목하지 않으면 또 도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그 도출해서 이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제 그 AX, GX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해양수산부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올해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업계나 이제 연구기관들과 이제 긴밀히 소통해서 그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해양수산부의 이제 어쨌든 장기 발전 계획 목표는 지금 25년 기준 저희가 약 1억 100만 톤 이제 해양 수송력을 올해는 26년에는 1억 700만 톤으로, 그리고 30년에는 1억 4천만 톤까지 늘리고, 친환경 선박 비중도 지금 약 한 128척에서 한 12% 우리나라 선박 12% 수준을 뭐 30년까지는 뭐 그 2배 정도로 23%한 200 거의 50척 가까이로 좀 끌어올리고,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도 뭐 30년에는 이제 레벨 4 수준을 좀 이제 완전하게 개발 완료하자, 이런 목표로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오늘 뭐 이 그 전망대회를 이제 준비해 주신 이제 KMI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많이 참석해 주신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조금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미래 투자를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정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예정된 시간 기준으로 하면 6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분들에게 기회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에서 3분 정도 계속 질문이 있으면 더 받는 것도 하겠습니다. 저한테 권한은 없지만
직권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계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고 간단하게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장영태입니다. 그 김엄재 실장이 발표하는 부분 중에서 그 주목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북극 항로에서 해저 케이블의 그 잠재력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듣기로는 해저 케이블이 엄청나게 놀라운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업체는 단 한 개 업체만 하고 있고, 또 그보다 더 핵심 부분이 해저 케이블을 설치 장비인데, 그 설치 장비는 다 중국이 독점하기 때문에 좀 전에 뭐 우리 항로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나 혹시 이런 데서 인식하고 어떤 뭐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폴라코드, IMF 폴라코드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도입이 됐는데, 김엄재 실장이 뭐 이제 선대를 더 늘려서 심지어 어선까지 포함했는데, 좀 전에 최수범 총장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작년에 북서항로에서 덴마크 선박이 좌초가 됐다. 폴라코드가 도입되면 북동 북서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는데, 도입된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꽤 지금 시행한 지 오래됐는데 그 정도도 해결 못할 정도로 지금 무의미한가? 이건 아마 최수범 총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해저 케이블 장비 부분 잠재력과 장비 부분 질문 주셨고요. 폴라코드에 대한 수준 질문 주셨어요. 서 의원님이 그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총장님 폴라코드. 예. 예,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해저 케이블 이런 내용도 이제 저희가 이제 듣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우선은 그 김엄지 실장 발표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 북극항로 특별법을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에 나왔듯이 이제 5분의 의원이 의원 발의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왜냐하면 그 법은 딱 북극항로 운영 이 부분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북극항로는 단순히 그 운영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1차적으로 북극항로를 뭐 개척해서 진출하고 이제 그 항로를 다닌다면, 그 항로를 다니기 위해 뒷받침되는 그 뒤에 뒷단의 서비스, 그리고 그 북극항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북극항로 이용이 확대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뒷단의 산업들까지 저희는 이제 같이 가져가고자 그 법을 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했고, 그거는 지금 저희 어기구 이제 농해수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제 대표 발의해 주실 예정이긴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의원실이랑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뒤에 이제 북극항로 연관 산업이라든지 그 뒷단의 산업까지는 좀 그 법에 넣어서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책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저희가 뭐 해저 케이블 업체라든지 그 장비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사실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을 아직 논의하기에는 지금은 당장의 그 시범 항로 운항이라든지 그 실제로 13년에 이제 운영은 했지만 저희가 그때는 유럽까지 가지 못한 게 있었어 가지고, 그때 이제 야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웹벌크로 다닌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컨이라든지 요런 이제 어쨌든 중국이 먼저 성공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첫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성공을 한 뒤에 그 뒤에 저희가 그 좀 활성화하면서 그 북극이라든지 그 해역 북극해 그쪽 인근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 주신 것들은 저희도 이제 추진 본부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앞으로도 이제 좀 많은 조언 주시면은 저희도 이런 뒷단의 산업들까지 같이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김엄지 실장님께서 조금 관련해서 추가 설명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안녕하세요. 극지전략연구실장 김엄지입니다. 일단 제가 해저 케이블을 언급을 드린 건 지금 현재 스웨덴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 중앙 북극해를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 설치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았고, 또 그 밑에 어떻게 하면 어느 노선으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2단계가 유럽 딱 중간으로 나눴을 때 유럽 지역은 이미 그 조사가 끝났고 페이스 2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이 스웨덴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이제 주도하는 업체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을 최종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 계속 이제 정부의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업체나 뭐 얘기를 들어보면 유럽과의 그 트래픽이 굉장히 급증을 해야 요 수요가 맞는데, 지금은 이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또 경제성 분석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계속 협의는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좀 마지막에 받았고요. 그 정부 부처에서는 요것도 저희 이제 극지팀이랑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스웨덴 정부와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간의 협의는 아마 초기 단계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IMO 폴라 코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폴라 코드는 2026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이 IMO 폴라 코드 지금 발효된 개정안은 이미 2023년에 결의가 됐던 거고요. 요번에 그 특이사항은 김은미 실장이 이미 발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선 24m 이상 어선, 그다음에 레저 요트, 뭐 소형 화물선 300톤, GRT 기준 300톤 이상 이런 선박들이 이제 최소 안전 규정을 준수해라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명문화가 됐는데, 특이사항은 이제 요번에 개정안에는 뭐 그 해빙의 빙 탐지, 얼음을 탐지하고 정보 위치 결정,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수심을 측정하는 본선 자체가 이제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항해 계획에서는 뭐 당연히 수심 정보 해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북동 항로에서 수심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그린란드 지역에서 그린란드의 그 크루즈 선박이, 소형 크루즈 선박 한 200~300명이 타는 소형 크루즈 선박이 최대한 해안 가까이에 가서 좋은 경치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가다가 스스로 자초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항로에서 자초가 된 그 사례는 없습니다. 북동 항로는 없고, 북서 항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나다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그래서 북서 항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정보 부재. 그래서 이 폴라 코드 자체가 그걸 보강해 줄 수 있는 역량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폴라 코드가 2023년에 개정 발의가 됐고, 발효가 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강렬 원장님. 예. 예, 저 한국 항로표지기술원 원장 박광렬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김경훈 이사님이나 우리 최수범 사무총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극 항로와 관련해 가지고 제 짧은 해운 지식으로는 해운의 수요는 물량 곱하기 거리 톤 마일인데, 북극 항로는 결국은 항로가 짧아지고 시간이 짧아지니까 운임을 더 받지 않으면은 선사 입장에서는 재산성이 맞지 않을 거고, 두 번째 해운은 느리지만 대량의 물건을 저가로 운임할 수 있다는 게 해운의 또 특징인데, 북극 항로는 컨테이너 경우 중국이 10여 차례 항차를 했지만 총 실어 나른 TU가 한 2만 TU 된다 그래요. 그럼 한 번에 뭐 1,000몇백 TU 했다는데,
지금 HMM이 갖고 있는 24,000TU 이런 게 지금 기존 항로에는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물량이 다닐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속도가 관건이라면 항공물류하고의 어떤 그 비교에 있어가지고 어떤 또 함의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 선사가 컨테이너 부분에서 북극을 트랜짓하는 거 러시아의 내륙 물류를 우리 포워드들이 어렌지 해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오는 이런 거 말고 부산항이 기착점이 돼가지고 로테르담까지 간다든가 하는 이랬을 때 배가 얼마나 커야만 그리고 TU당 운임을 도대체 얼마를 더 받아야만 항공물류하고 사이에서 또 북극항로는 또 중간 기착지가 없으니까 싣고 내리고 하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도 없을 끼고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고 제 공직 마지막 포지션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끌려간 거에 대한 우라통이 아직도 안 삭혀져 가지고 좀 억하심정이라 가지고 북극항로가 좀 곱게 안 보이는 마음을 깔고 조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김경훈 이사님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아니 제가 작년에 그 상해 포럼 패널 가가지고 중국 선주협회랑 코스코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포럼에서 이거 그 가서 경제적 이득은 받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3,500개짜리가 갔는데 화물은 60%밖에 안 채워졌대요. 근데 그것도 중국도 이제 제재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내셔널 카고는 안 싣고 중국 자체 화물만 실어서 한 번 그냥 운항을 했다.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뭐 저는 뭐 하여튼 뭐 그 곤란한 질문이어서 또 뭐 다들 어차피 다 아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많이 억한 심정이 계신가 봅니다. 그런 예. 예, 총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좀 답변해 주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원장님 톤마일 말씀하셨는데요. 톤마일은 뭐 당연히 30%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유럽향 화물 컨테이너 화물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보통 업계에서는 내리고 싣고 해야 수익성이 한다는데 우리가 약간 생각을 바꿔보면 로테르담이나 거점항은 암스테르담을 기준 잡았을 때 다이렉트로 가는 화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화물을 논스톱으로 가면은 20일 만에 통항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뭐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이고 어느 연구자가 만들어내겠지만 전 당연히 그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 북극항로를 얘기할 때 초창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3,000TU, 4,000TU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고요. 왜 잘못된 주장이냐면 이게 뭐 일부 아마 이게 곧 이제 공론화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아마 2030년 초중반 되면 15,000TU급 이상의 그 선박이 그 북극 중앙로 항해를 돌파할 겁니다.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상업성에 대한 부분, 톤마일에 대한 부분이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토론자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까지는 아닌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북극항로는 과거 예전 포르투갈이 인도항로를 찾아가던 여정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인도 고아항에 도달하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 100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100년의 시간을 견디며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결국은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최강국이 되었죠. 저는 북극항로를 그런 개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년 지금은 20년, 30년 더 짧아지겠죠. 기술이 발전하고 또 어떠한 화물이 창출될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런 인내와 투자는 결국은 부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북극항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예,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고려대학 김인현입니다. 오늘 뭐 좋은 발표, 좋은 토론 있었습니다. 특히 북극항로 관련해서 최수범 박사님 또 상세한 설명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좀 의문이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그 배가 출항을 할 때는 항해 지나가는 그 곳에 대한 또 입항하는 항구에 대한 이 상세한 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 차트. 그래서 뭐 우리가 일본 갈 때는 항상 또 해도 그 판매점에 가가지고 해도를 사가지고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가 북동항로 이렇게 갈 때 그 러시아에서 해도가 제공되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수소문의를 해봤는데 그 어디서 판다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나 그러면 그 현지에서 타는 도선사가 이제 해도 가져와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학하는 관점에서는 그 운송인은 이제 그 가망능력 주의 업무라고 있어서 해도를 반드시 가지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수훈 박사님도 북상로는 한 16% 정도만 수심 체크가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러시아로부터 해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안 된다면 그럼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이 가서 그걸 다 조사해서 해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북극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원양 항해를 할 때는 BA 차트를 사용하는데 BA 차트는 없습니다. 없고 러시아 차트가 존재합니다. 러시아 차트가 존재하고 베링해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바렌츠해까지 전 구간이 다 해도가 다 존재하고요. 실제 해도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러시아와 한국 간에는 비우호국, 제재국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거래가 안 되어서 그렇지 해도 구입은 가능합니다. 예. 예, 해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해도 구입이 가능하다면 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우리 최 총장님 좋아하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예, 교수님. 예, 저 김우호입니다. 제가 하나 코멘트를 하고 바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코멘트는 해수부에서 발표해 주신 정책 목표 관련돼서 제가 코멘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 수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질문은 우리 홍직성 박사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1억 톤 선대에서 1억 4천만 톤 선대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이제 내세우고 각종 정책 목표를 이제 만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척수로 환산을 해보면 한 1,600척에서 1,700척 정도 됩니다. 1억 톤이. 근데 이게 1억 4천만 톤이 되면 선박톤수로 2,300척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00척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선대가 계속 1,600척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안에 그 정도 600척 정도 우리가 전망을 한다면 무역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보면 트리거 포인트가 뭘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LNG에 관해서는 일단 트리거가 한번 터졌다고 봅니다.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 이슈도 있고 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 LNG 수요는 2배로 늘었거든요. 1억 톤에서 4억 톤 정도 화물량 기준으로. 그 덕에 우리나라 해운 선대도 LNG 선대는 지난 10년 동안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 20척에서 80척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 해운의 입장에서 보면 LNG 해운은 상당히 그 고수익의 또 성장성 있는 업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이슈가 좀 되고 있긴 한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이 정도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는데 무역 쪽에서 과연
그 정도 비전을 충족시킬 만한 물동량 총 수요 변화가 좀 있을까? 총량 관점에서 그 트리거를 어떻게 포인트를 찾아야 될까 하나 좀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홍해를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가면 운송 거리가 멀어지면 또 그만한 선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운송 거리에 있어서 무역 공급망이 노선이 바뀔 만한 수요가 있겠는가? 무역에서 뭐 가능하면 단거리 간 무역이 원거리로 바뀌면 되겠죠. 그게 중국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 남미 쪽으로 중국이 물량이 많이 내려가는 것도 분명히 큰 트리거, 긍정적인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는데 저는 북극 항로는 오히려 유럽으로 가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선대 수요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위축시키는 거예요. 뭐 이게 한 10년, 20년이 지나야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금은 그런 걸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 홍 박사님께 그 정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 답변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아까 좀 앞으로 트리거가 뭘까 궁금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트리거라는 게 그냥 단기간에 병목이 생겨서 이렇게 착시로 보이는 어떤 운송수 이런 게 아니고 기저에 흐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마지막 질문은 이 선박 해운 입장에서는 긴 항로가 수익이 된다. 뭐 이런 측면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저는 저희가 지금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지역화 블록화가 이제 그 거리를 축소시킨다는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만 조금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작년에 그렇게 관세 많고 미국으로 가는 게 그렇게 줄었는데도 전 세계로 가는 건 더 늘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원거리 던지기는 좀 덜하고 아세안 쪽으로 단거리 던지기를 많이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한 해에 있었던 관세의 어떤 여파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으로 가는 거 조금 줄고 아세안이나 제3국으로 가는 거 좀 늡니다. 물론 뭐 미국에 그게 줄었다는 게 어떤 전폭적으로 줄었다는 게 아니라 중국은 계속 줄고 있고 미국도 철강 위주로 해서 좀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역별로 해당 권역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그 안에서 도는 영내무역까지는 아닌데 이런 분절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항로 입장에서는 뭐 앞서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국의 어떤 물량 자체를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기에 이제 종속되어서 거기에 이제 지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항로가 저희 쪽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조금 어떤 트리거는 아마 실현 가능한 트리거라고 한다면 전기차일 거고요. 어느 혁신이 이제 모빌리티가 어떤 기존의 전기차의 프레임이 넘어서 어떤 정말 좀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누워서 출근하는 그 정도의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은 지금 약간 정체된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이 약간 혁신을 가져와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 안 갖고 오는 애들이 연구가 더 가속화되면서 이 트리거를 좀 빨리 발생시키면은 자동차 강국인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파기효과가 되게 커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들이 총량적으로 늘 여지가 되게 크죠.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많이 어둡지만 트리거를 기대할 수 있는 트리거는 전기차인 것 같고 그 앞단에서 AI나 뭐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상에서 어떤 발전이 자동차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건 된다라고 팍 돌아가는 순간에 그때가 한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시간 관리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는 시간이었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하여튼 올해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